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구지윤입니다. 저는 동계 현장 실습으로 단기 사회사업이라는 활동을 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즐겁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분들의 사진 사용은 허락을 맡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외부에 유출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실습기간 분석 보고, 현장 실습 내용 보고, 평가로 구성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내용 보고를 준비 진행 감사 여행으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실습기간 분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아10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현장 실습을 했어요. 설립법인은 YMCA예요. 복지관의 미션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핵심 이념은 지역 주민의 주체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입니다. 핵심 가치는 소통, 사람 중심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관의 역사, 연역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2018년 동중심 개편이에요. 사회가 변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증가했어요. 사례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서비스도 확대됐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 늘어난 거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이 유사기관들과 다르게 복지관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지관의 역할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 연구 끝에 방아10일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이 주민의 주체적인 삶을 돕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돕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어요.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기존 구성은 다들 알다시피 기능별로 사업을 담당해요. 사례관리팀, 서비스 제공팀, 지역사회 조직화팀으로 나뉘죠. 기능별 조직은 기능별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서 주민에게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사회복지사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별로 나누는 대신 도안동, 복명동처럼 동을 중심으로 나누는 동중심 개편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지역조직, 서비스 제공을 모두 하게 돼요. 서비스의 파편화나 사회복지사의 성장에 한계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일이 적어지는 거죠. 동중심 개편으로 방아10일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사회사업을 하던 방아동과 사회사업을 하지 않던 공항동에서도 사회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방아동은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공항동은 복지관과 거리가 멀어서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공항동에 직접 찾아가 사회사업을 하는 현지 완결형 사업을 해요. 이렇게 동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웃과 인정이 흐르는 마을이 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조직도예요. 총 25명의 실무자 선생님들이 계셔요. 특이한 점은 복지관에 별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방아동 팀의 권대익 사회복지사님이 슈퍼바이저였어요. 서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사회복지사 책 모임 북스북스라는 책도 출판하신 유명한 사회복지사랍니다. 예산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세입세출을 확인을 해보면 총 17억 6천만 원 정도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어요. 주요 사업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동중심이기 때문에 3대 기능으로 나뉘지 않아요. 주민께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세요. 제가 인상 깊었던 사업 3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웃기웃이라는 사업이에요. 마을에 서예를 잘하시는 어르신이 마을 아이들의 서예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서예를 구실로 마을의 어른과 아이가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르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라서 어르신께서 참 기뻐하셨다고 해요.
친구야 놀자라는 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할 놀이를 기획하고 동네의 친구, 어른들과 함께 노는 사업이에요. 여럿이 내 고향이라는 사업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둘레사람과 여행을 가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여행지를 선정하지 않아요. 이 사업 역시 어르신들께서 주체가 되어 여행 갈 곳을 선정하세요. 마을 아이와 어른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웃과 인정이 흐르는 동네가 그려지시나요? 저는 방아시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웃과 인정이 있는 동네를 보았어요. 복지관 미션과 비전에 딱 들어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인 동중심으로 실천한 저희 실습 과정을 보러 갑시다. 제가 한 활동은 사회사업 실무학교라는 활동인데요. 사회사업 실무학교란 사회복지과 대학생이 동중심 사회사업과처럼 복지관 3대 기능을 통합하여 실천하는 사회사업을 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대학생이 동중심 사회사업가가 되어 하나의 사업을 계획부터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사업 실무학교의 가치도 동중심 사회사업의 가치와 똑같아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이 핵심 가치예요. 저 역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돕는 일을 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해요. 당사자께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여 당사자의 일로서 이웃관계를 도우면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제가 맡은 사업이 한겨울날의 작은 잔치라는 사업이었어요. 한겨울날의 작은 잔치는 영구임대 아파트 한 동에서 3355 느슨한 모임을 주선하여 이웃관계를 도운 사업이었어요. 제가 한겨울날의 작은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보았어요. 특별한 건 당사자 면접이었다는 거예요. 사업의 주인 되실 이웃들께서 저를 실습생으로 뽑아주셨어요. 여기 보이는 짜파게티처럼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따뜻한 포옹도 했어요. 평가받던 떨리는 면접과는 달랐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할 사업이 기대됐어요. 잘 돕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공부도 했어요. 유사한 사업의 선행 기록을 꼼꼼히 읽고 사회사업 원론도 공부했어요. 복지관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동중심으로 실천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다들 복지요결 아시죠? 복지요결의 저자인 한덕연 선생님과 3박 4일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하기도 했어요. 다른 지역 실무자 선생님들의 실천 사례는 덤이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배움을 바탕으로 전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했어요. 목표도 세웠어요. 사회복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때문에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게 사회복지사로서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당사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로 설정했어요. 둘째로 당사자가 주인 되어 모임을 이루도록 거들고 싶었어요. 셋째로 모임을 통해서 아파트 한 동 내에 생동 강화된 이웃관계가 일상에까지 스미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랬기에 작고 소박한 한겨울날의 작은 잔치가 돼야 했죠. 준비 끝! 지금부터는 진행 과정을 이야기할게요. 먼저 전체 실습 일정으로 감을 잡아봅시다. 짜잔! 전지가 계획서였다면 이 표는 실제 일정표예요. 사업은 이대로 진행됐어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던 날들이에요. 모임은 총 5번 이루어졌어요. 특이하게도 토요일에도 실습을 했는데요. 이날은 여행을 가서 다른 지역 실무자 선생님들,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함께 산도 타고 바다도 봤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죠. 복지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복지관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상가 등에 둘러 지역사회에도 인사를 했습니다.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매우 협력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사회사업을 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효수님 댁 모임 이야기예요. 구효수님은 여러 이웃과 어울리는 일을 좋아하시는 이웃이에요. 구효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효수님께 모임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준비하고 사업을 이해하시기 쉽게 유사사업의 사진을 미리 인화해 갔어요. 구효수님께서는 흔쾌히 모임을 하자고 하셨어요. 당사자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지 못하고 일단 후퇴했어요. 대신 오후쯤 구효수님께 전화를 했어요. 구효수님의 이웃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구효수님 댁에서 음식을 하고 계셨던 이웃이었어요. 잘됐다 싶어서 귤하고 고구마 준비를 부탁드렸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맞아요. 당사자인 구효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구효수님의 이웃께 먼저 부탁을 드렸고 구효수님께 귤과 고구마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부탁했어요. 또 구효수님의 일을 제가 대신해서 다 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여차저차 6분의 이웃을 초대했는데 이 중 직접 뵙지 않고 초대한 이웃도 계셨어요.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았죠. 과연 구효수님 댁에 몇 분의 이웃이 오셨을까요? 네, 단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업을 이루는데 사회사업가와 이웃의 관계, 바른 실천 또한 중요했던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강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모임에 와주신 김현복님, 즐겁게 놀라며 먹거리를 선물해주신 유등래님과 성당분, 그리고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효수님 댁에서 만나 뵀던 여러 이웃분. 이 강점들을 생각하며 구효수님 댁 모임을 한 번 더 준비하기로 했어요. 단 부질없니 발걸음하여 구효수님의 이웃께 진정성 있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보기로 했어요. 유등래님부터 만나 뵀어요. 유등래님께서 구효수님께 섭섭한 감정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모임 초대를 거절하셨어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원종배 선생님께서 유등래님을 세우셨어요. 그러자 유등래님께서 구효수님과 좋기도 한 관계를 떠올리시면서 모임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임을 인원하기 위해 구효수님 댁에 갔다가 김현복님과 전삼식님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나서 초대했어요. 이 외에도 정옥수님, 이종선님을 직접 찾아뵙고 초대했어요. 그런데 웬걸? 모임 당일 이번에도 이웃들이 오시지 못하셨어요. 빨리 유등래님을 찾아갔어요. 유등래님께서 유등래님의 이웃을 초대해 주셨어요. 유등래님 덕에 모임이 풍성해졌어요. 김치, 깍두기 알타리 하며 즐겁게 사진도 찍고 구효수님께서 준비하신 부침개도 먹고 노래자랑도 하며 즐겁게 놀았죠. 구효수님 댁 모임을 하며 제가 사회사업가로서 어떤 배움을 얻었을까요? 첫째, 강점을 보는 눈과 제명명이 사업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둘째, 거절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단단해졌어요. 내 뜻보다 이웃들의 상황을 중요시하게 된 거죠. 셋째, 바른 실천의 의미를 알았어요. 사실 모임이 끝날 때 구효수님께서 아쉬워서 눈물을 지으셨어요. 그때 사회사업을 바르게 실천하는 게 당사자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다음은 조순이님이 주인이 되신 성당 모임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당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알아야겠죠? 성당 모임 어르신들은 성당의 구실로 20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 6분의 어르신입니다. 성당 모임 어르신들은 아마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비사회사업가로서 저는 모임을 함으로써 성당 모임처럼 좋은 모임 문화가 천백사동에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구상했어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러 갔습니다. 조순이님께서는 첫 만남부터 언제든지 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가게 되었답니다. 성당 모임에 가면 매일 음식을 받았어요. 복지관 냉장고랑 자취하던 집 냉장고가 성당 모임 어르신들께서 주신 음식으로 꽉 찰 정도로요. 살도 4kg나 쪘어요. 성당 모임 어르신들께서 실습생을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셨답니다. 모임 준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계란말이, 약밥을 조순이님께서 혼자서 모두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임을 했답니다. 사진만 봐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참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새로운 이웃을 한 분도 모시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모임을 준비하기도 바쁜 조순이님께 손님 초대까지도 맡겨버려서였어요. 잘 거들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기로 했답니다. 이번에는 서수임님, 이종선님이 주체가 되어 모임을 여셨어요. 손님 초대를 잘 거들기 위해 계획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 먼저 첫 번째로 이종선님과 유등래님이 같은 1층 이웃임을 확인하고 이종선님께 유등래님 초대를 부탁드렸습니다. 둘째로 실습생 연숙도 초대하고 셋째로 원종배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넷째로 모임 당일 101호분과 유등래님을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어요. 철저하게 이웃을 초대한 두 번째 성당 모임 잘 됐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당사자의 자주성이 살았어요. 이종선님께서 요리 손님 초대 뒷정리를 하시고 서수인님께서 장을 보고 손님을 초대하고 요리 보조까지 하셨어요. 실습생은 모임에 초대돼서 얻어먹기만 했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공생성도 살았죠. 사진만 봐도 새로운 이웃분이 많이 보이죠? 이종선님께서는 모임이 끝나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1호 유등래님과 인사 정도만 했는데 만나서 좋았다고. 이상관님한테 부침개를 나눠서 좋았다고. 사실 이 일은 제가 제안했어요. 이종선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고 이상관님은 나 부침개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 하며 기뻐하셨어요. 또 원종배 선생님과 연숙도 와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사업 최고의 칭찬인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종선님 덕에 사회사업 감동과 재미로 가슴이 뛰었답니다. 모임이 끝나고는 조순이님께서 실습생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직접 드신 수세미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쁘지 않나요? 성당 모임 어르신들을 만나 2020년이 참 행복했어요. 이제 마지막 모임인 떡국 모임 이야기입니다. 원청재님과 윤동훈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떡국 모임 전 윤동훈님과 원청재님의 사이가 잠시 멀어지셨었어요. 떡국 모임을 구실러 윤동훈님께서 원청재님께 다시 다가갔답니다. 원청재님께서 윤동훈님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떡국 모임으로 두 분의 사이가 좋아지셨답니다. 떡국 모임 역시 당사자의 자주성이 살았어요. 윤동훈님이 원청재님과 떡국의 재료를 구상하신 뒤 직접 장을 보시고 원청재님께서 그 재료로 맛있는 떡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소연에게 구정예절을 가르쳐 주자는 아이디어도 내셨죠. 윤동훈님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랑방도 빌리셨어요. 덕분에 따뜻한 곳에서 이웃 인정이 흐르는 정다운 떡국 모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소연에게 구정예절을 알려주는 일은 소연과 동네 어른들이 인사를 나눌 구실이 되기도 했어요. 즉 지역사회 공생성이 산 거죠. 모임을 이루신 이웃 외에도 많은 이웃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중 이상관님과의 만남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상관님께도 모임을 제안했었지만 일이 바쁘셔서 함께하지는 못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과업과 관계없이 이상관님을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함께 개화산 산책을 하고 저녁도 사주셨어요. 사주기만 했을까요? 주방장 출신이신 이상관님께서 짜파게티도 맛있게 끓여주시고 마지막 날엔 이렇게 푸짐한 한상도 차려주셨어요. 저는 이상관님께 직접 만든 편지지와 직접 쓴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사업 방법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한 과정도 보실게요. 모임에 참여해주신 모든 이웃께 이야기를 담은 감사 편지를 쓰고 당사자께 직접 찾아가 그 편지를 낭독했어요. 하루 종일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랐답니다.
어떤 이웃께서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지금도 그날이 생각나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성당 모임 어르신들께는 밤새 스케치북 편지를 만들어서 낭독해 드렸어요. 마음이 통했나 봐요. 성당 모임 어르신들도 실습생을 위해 마지막 한 상을 준비하셨어요. 한결날의 작은 잔치로 이뤄낸 이웃과 인정이 흐르는 따뜻한 동네 이야기. 사회복지사가 꿈꾸는 세상 같지 않나요? 이를 위해 사실 실인원 39명, 연인원 112명의 이웃을 만났어요. 총 208시간 실습을 했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단기 사회사업을 할 것 같아요. 끝으로 토요일 실습 과정이었던 여행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며 사람과 자연을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첫 주 여행으로 장봉도에 갔어요. 일몰도 보고 월몰과 밤바다도 보았어요. 낮바다도 보았고요. 둘째 주 여행으로는 추동에 갔어요. 호숫가 마을 도서관에서 강점 워크숍을 했어요. 강점 워크숍은 나의 강점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강점도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저의 강점을 오랜 시간 칭찬해 주었어요. 나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니 동료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철암에서 민둥산도 보고 비경길도 걸었어요. 끝으로 철암도서관에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또 한 달 동안의 사회사업의 일들과 소회를 한 편의 아름다운 수필로 적은 수료사도 낭독했어요. 제 수료사를 듣고 많은 동료들이 울었어요. 그때 공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저는 권대익 선생님께서 새벽까지 써주신 수료증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철암에서 평가를 한 뒤 실습이 마무리되었답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항목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저는 먼저 사업 구상을 위해 선행 연구를 하고 실무자 선생님들의 실천 사례를 들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전제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며 사업을 구체화했죠. 아파트 관계만 확장 사업이니 이웃을 만나야겠죠? 복지관 선생님들, 알게 된 이웃들께 새로운 이웃과 관계 주선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 모임을 제안했어요. 모임을 하자고 하신 이웃께는 하루에 2번씩이라도 찾아가 모임 계획을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어요. 과업 시간에는 종일 이웃들을 만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과정들을 기록하며 어떻게 해야 더 바르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했어요. 스스로 답을 내고 다음날 다시 실천했죠. 마지막으로 이 과정들을 정리해서 다른 지역 실무자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사례집도 출판했어요. 짜잔, 이건 제가 출판한 사례집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례집을 내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특히 사업 초반에는 이웃들께 많이 거절을 당했는데요. 이 거절당한 순간들을 기록할 때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동료들의 조언과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실천 더하기 기록이 저를 가장 많이 성장하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도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은 실습 목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사자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는 100% 달성했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도 당사자께 종종 연락이 오기 때문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연락이 오는 게 아닐까요? 당사자께서 주인 되어 모임 이루도록 거들기는 70% 달성했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열심히 행동을 고쳤으나 아직까지 모든 일에 나서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셋째, 생동 강화된 이웃관계가 일상에 스미도록 돕기는 90%예요. 그 이유는 윤동훈님과 원청재님처럼 좋은 가능성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서비스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먼저 문제 파악 및 자료 수집 능력은 30에서 70%까지 향상됐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온라인에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외에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예로 자문과 재가 방문이 있어요.
문제 사정 능력은 10에서 30% 정도 향상됐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기관 선생님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문제 사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 진실성, 바른 자세 등을 더 향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개입기술 부문이에요. 직접적 개입 중 의사소통 기술 부문을 평가할게요.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20에서 75% 정도로 상승했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실습 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위로했지만 실습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인지구조의 변화 부문은 0에서 15% 정도 상승했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초점화와 직면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재명명은 원종배 선생님께서 좋은 모델이 돼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잘 본받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았어요. 간접적 개입 중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개발 부문을 평가할게요. 비공식적 지지체계에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이 포함돼요. 이는 0에서 90%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결날의 작은 잔치를 통해 인사만 하던 이웃 사이가 이름을 아는 사이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면접기술 부문입니다. 관찰은 50에서 70%로 책정했어요. 당사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숨겨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화 중에 자꾸 주제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함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사인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됐어요. 경청은 30에서 70% 정도예요. 그 이유는 실습 전에는 주로 제 얘기를 했지만 실습 중 하우정 선생님께 경청하는 자세를 배운 후로 열심히 경청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는 연변에서 살다 오신 이웃분의 말도 잘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위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30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질문 부분이에요. 저는 개방형 질문을 적당한 횟수로 사용했어요. 또 왜라는 질문은 지양했어요. 유도 질문은 모임 성사를 위해 조금 사용했던 것 같고 호기심 질문도 한 것 같네요. 사적인 질문은 애매하지만 사용하긴 했고요. 그래서 40에서 70 정도 향상됐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록 기술이에요. 기록 방식으로는 과정 기록체를 사용했어요. 과정 기록은 기억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천백사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어서 당사자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오려고 노력했어요. 하루에 16장 정도 쓰는 날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과 성찰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실천과정 평가 마지막은 당사자와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했는지인데요. 당사자와 저희 관계는 합의된 목적이 있는 관계였고요. 고요스님 땡 성당 모임처럼 첫 모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한 번 더 해서 목적을 달성한 뒤 종결을 했고요. 당사자께서 종결을 아쉬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만큼 당사자 욕구 중심이었습니다. 원조 방법은 실천 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매우 서툴러서 절차 탕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천 과정 평가 총점은 87.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원이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복지관 선생님들, 당사자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적 자원 역시 당사자의 자원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기도 했고요. 즉, 사회사업가 쪽 자원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쪽 자원을 활용했어요. 다음은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업무관리 능력은 60점이에요. 거의 매일 4시까지 과제를 하니까 제 한계를 마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의 질을 조금 낮추고 잠을 더 자기로 했어요. 확실히 조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직원과의 관계는 75점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복지관 감사기간이라 기관의 선생님들과 친해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관계로 남고자 노력했어요. 직접 포장한 간식과 편지를 선물해드렸어요.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는 90점 정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과업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함께 활동을 할 때는 서로를 지지, 격려, 칭찬하는 귀한 인연이었어요. 동료들 덕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동료 또한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비판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동료는 나의 성장에, 나를 칭찬하는 동료는 나의 인격에 도움을 주므로 모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실습에 있어서 접근성 및 자발성은 85점이에요. 그 이유는 사업의 전 과정이 주도적이었지만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많이 자문을 구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예요. 실습생과 가업과 관련된 기관의 목적,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는 95%예요. 기관의 선생님께서 실습 일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독촉하기도 하셨는데 이때는 행정 절차를 모르고 싶더라고요. 실습생으로서 기관 내 권한과 한계는 90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실습생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권리가 있었지만 대신 복지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고 만날 수 있는 이웃이 한정적이고 천백사동 이웃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음은 사회복지사로서 저희 장단점입니다. 먼저 저희 장점입니다. 저는 계획적이에요. 계획을 세우면 아무래도 체계적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되겠죠? 둘째로 사회복지직 관련이면 무엇이든 책임감 있게 수행합니다. 당연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요. 셋째로 비판적으로 사고합니다. 스스로 이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왜를 생각해요. 지식이 내 것이 되니 그만큼 끌어다 쓸 지식이 많습니다. 넷째로 저는 성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지식이든 기술이든 관계든 상관없이 모두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은 잠에 취약해요.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집중력도 약해요. 이 단점들은 해결할 수 없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해요. 또 의사소통 능력도 부족해요. 이는 심리학 책도 읽고 관계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어요. 다음은 전문가로서 윤리 및 가치관의 이행이에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전문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힘썼고 어른을 어른답게 돕고 이웃관계를 유지 생동 강화하고자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천백사동 이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실습지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기관은 복지관 3대 기능을 통합한 방식으로 실제 실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실습생이 주체적으로 바른 가치와 실천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서 좋았고요. 평생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좋은 사회사업 선배들도 알게 했어요. 공부, 사람, 추억, 글쓰기를 모두 누려 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어려운 점은 사회사업 가치가 정말 확고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거나 불명확한 학생은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둘째로 대학생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공부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도 다 실습생의 몫이고 재량이거든요. 배우는 게 정말 본인의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지관이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복지관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쉬웠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기관을 강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평가 부문은 지루할 수가 있어서 조금 빨리 했어요. 자, 이제 저희 실습 과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전에 저는 남을 도와주는데 실증이 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도와줄수록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약자처럼 보이는 게 싫었어요. 저는 혼자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습을 하며 남을 다르게 돕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려 돕는 것이었어요. 당사자가 주인 되어 이웃과 어울려 살며 울고 웃으셨습니다. 이종선님께서 사람 사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실습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사랑이었어요. 천백사동 이웃들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실습생을 사랑으로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길은 잘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앞으로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사랑 사회복지사로 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